자, 먼저 주말에 우리 월드컵과 월가의 운명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이제 눈치껏 어시스트 해준 호날두 형님 덕분에 월드컵은 떡상했고, 반대로 미국은 정말 눈치코치 1도 없이 너무 잘 나와버린 고용지표 때문에 월가가 속 터져버린, 그게 바로 우리 월드컵과 월가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일단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은 왜 안 좋냐 하면은, 연준이 안 그래도 지금 올해 12월은 살짝 봐주지만 내년에도 우리는 금리 인상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금리 상한선을 지금 5% 위로 더 올릴까 말까 막 폼 잡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 그럼 계속 임금 인상 압력이 유지되는 거고, 그러면은 서비스 업종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 K 주린이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폭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의 중간값이었던 20만 건을 완전히 뛰어넘은 26만 3천 건이 나왔어. 설상가상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대비 5.1%가 올라가지고 이것도 역시 예상치 4.9%를 돌파해버렸고, 작년 11월 4.6%보다 그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또한 전달 대비해가지고 0.6%,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시급이 10,0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랐다는 거야. 이거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보면은 1년에나 한 해에나 오를 폭이 한 달 만에 노동시장의 어떤 수급의 원리로만 임금이 올라갔다고요. 대신에 실업률만 예상치하고 부합한 3.7% 나와가지고 전달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거 뭐 실업률은 어차피 4% 밑에만 있으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니까 역시 서비스업 고용이 대박이 났는데, 이거는 뭐 11월 달에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가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뭐 레저하고 호스피탈리티 이 고용이 8만 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교육, 헬스케어, 이것도 또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이쪽이 8만 건 일자리 증가. 그 다음 11월에 이제 중간선거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이것도 역시 4만 2천 건 증가를 기록하면서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선거 때 그 선거 사무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록 일용직이지만. 근데 뭐 예상치 뽑을 때 미국에 11월 중간선거 있었다는 거 누가 몰랐겠냐고. 그거 다 감안하고도 20만 건은 절대 안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가 26만 3천 건 나왔다니까요. 진짜 이 정도 비농업 고용 증가면은 12월에도 아무리 뭐 크리스마스랑 뭐 연말 연시라고 해도 최소 20만 건 고용 나올 거고, 그럼 당장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 0.5%포인트씩 3번 더 때려가지고 기준금리를 6% 만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는 리세션 따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태입니다. 다음 또 보면은 그렇게 뭐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가 높고 뭐 렌트비가 올라가고 미국 부동산 시장도 침체 직전이라고 하더니만, 건설 쪽 고용이 2만 건이 증가해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9천 건 증가한 게 뭐 부동산 침체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던 사람들 전부 다 아닥시켰고, 다음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11월에 추수감사절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들어있고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연말 세일 돌입하는 그 시점인데, 이쪽 유통소매업종 일자리가 3만 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이제 리오프닝이고 뭐고, 이커머스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거야. 그 뭐냐, 미국에서 경기 방어주 대표격으로 꼽히는 그 기업이 P&G잖아요. 여기가 비누 샴푸 이런 거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씻고는 다닌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인데, 뭐 특히 경기 침체여가지고 실업자가 많아도 그 사람들이 이제 구직자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열심히 씻고, 아니면은 이제 집에다가 실직한 거 말 안 하고 아침마다 어디 나가서 동네 약수터라도 가서 앉아 있으려면은 그럴수록 더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지 가족들이나 동네에서나 의심을 못 할 거 아니야. IMF 때 진짜 다 그랬잖아요. 등산로 입구에 양복 입은 우리 아버지 연세 되시는 분들 쭉 앉아 계시고. 하여튼 지난 추수감사절 직전에만 해도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다운사이징, 우리말로 감원에 앞다퉈서 돌입한다고, 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5년 만에 대량 해고 결정했다 그러고, 구글은 채용 계획을 미뤘다 그러고, 아마존은 내년 채용 계획에서 인원수를 줄였다 그러고, 심지어 뭐 테슬라도 직원 10명 중에 1명을 감원했다, 10% 감원했다. 그리고 구 페이스북 그 메타
플랫폼은 자기네 핵심 역량을 맞는 엔지니어들 채용까지도 30% 줄였다고 하고, 오라클도 비용 절감 10억 달러 규모로 버젯 짰다고 하고, 그리고 월가의 대표격인 골드만삭스가 저성과자를 해고 조치했다. 그리고 애플 여기도 고용과 비용 조절 들어갔다고 막 난리 쳤었잖아. 근데 고용 지표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거기다 이틀 먼저 나왔던 ADP 고용도 거의 전달하고 예상치 대비해서 반타작 났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번 고용 지표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더더욱 서프라이즈였다. 하여튼 JP 모간은 내년 미국 고용시장이 경기 침체를 잘 견디고 임금 인상률이 높게 유지된다면은 연준이 금리 상한선을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 호조는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되기 힘들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고용지표 보니까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잘 넘길 수 있겠네. 이 정도면은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마일드 리세션이겠네. 좋은 거네. 이렇게 애써 표정 관리를 하는데 그럴수록 연준의 채찍을 더 휘두르도록 자극할 뿐이다. JP 모간이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BMO 웰스 매니지먼트는 열흘 뒤에 열리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은 이미 0.5%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이번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그때 이제 연준 내 매파들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줄 그런 느낌표 꽝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도 주말 뉴욕 증시에서 그나마 3대 지수 중에 다우는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장 초반 하락폭을 거의 대부분 완회하면서 마감한 거는 다행입니다. 그만큼 현재 월가나 아니면은 뭐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이나 솔직히 지금 누가 봐도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서 지금 눈치 게임 하듯이 이거 다 같이 막 지금 경계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신나게 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즐기는 척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비상구 열리면은 바로 그냥 누가 먼저 탈출하나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긴장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탈출 못하면은 그 사람이 다 독박 쓰고 계산 다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연말 산타랠리까지는 불안해서 계속 그때까지 춤추고 놀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선다. 또 그러나 이번 반등세에서 혼자 소외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복잡 다단한 심경이에요. 그러면서 그 파티가 이제 끝나고 잠시 비상구가 열리는 그 시그널이 바로 얼음물. 그러니까 그 파티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각성하면서 야 이제 그만하자. 아무래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전부 덤탱이 쓰겠다. 이렇게 막 각성하면서 갑자기 얼음물을 찾게 되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기에 얼음물 한 컵만 주세요. 여기 얼음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러는 순간 다들 정신 차리고 빨리 탈출하려고 거기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찾는 얼음물이 바로 달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달러를 찾으면 달러 가치는 급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다시 110을 넘고 직전 고점 114를 돌파하고, 그러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00원대를 돌파하고,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일시에 다 비상구로 몰리고, 그런 어떤 케이오스, 무정부주의 이런 상황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직은 그렇게 얼음물을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게 바로 현재 달러 약세,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이 예상을 깨고 지표 호조 나오면서 3대 지수 전부 급락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달러 가치가 여기 반응하는 게 보니까 심드렁하네. 그래서 심지어 장중에 달러 가치가 다시 하락으로 꺾여버리니까 뉴욕 증시도 이걸 보고서 나름 선방을 했다 이거죠. 하여튼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각성하는데 그때 찾는 얼음물이 바로 달러야. 다음 오늘 제목에 있는 갑든포 러우 전쟁 휴전 협상, 이 얘기는 뭐냐. 우선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서 푸틴은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지금 유럽 전체를 내가 그냥 자원 갑질로 러시아의 그 위상을 전 세계에다가 과시할 찬스라고 지금 막 들떠 있는데, 그런 만큼 미국하고 영국은 야야 푸틴아, 그럴수록 네가 지금 여기서 휴전을 발표하면 오히려 더 생색이 나지 않겠냐. 올겨울에 유럽은 또 눈도 많이 오고 춥다는데 그럴수록 네가 이번에 인류애를 보여주고 국제적으로 지지를 끌어낼 좋은 기회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푸틴이 현 시점에서 나는 미국하고 영국이랑은 협상 불가다. 아예 그냥 단호박 모드로 메시지를 그냥 갖다가 이름값 하면서 풋인,
메시지를 갖다 쓱 밀어 넣어버렸어. 니네들하고는 협상 불가야. 꺼져. 이렇게 창고에다가. 근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사람은. 풋인. 아니 진짜예요. 스펠링이 풋인이야. 푸틴이.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잖아. 어디 자꾸 치고 들어가잖아. 침략하고. 이 성명학이라는 게 일리가 있나 봐. 다우지수. 얼마나 참 지수. 지금까지 보면은 진짜 장기 우상향의 표본이야. 근데 이름이. 미국은 이제 어순이 반대니까. 지수가 다우. 친구가 많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학교 가기가 얼마나 기다려지겠냐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가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전화 한 통화로 전쟁을 끝낸다고 하기에는, 아니 프랑스가 뭐 러시아한테 갑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이 마크롱이 원래 러우 전쟁 발발 전부터 묘하게 그 푸틴의 편을 들었어요. 일명 자국 안전보장론이라는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에도 이거를 고려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그 미국에서 보기에는 갸우뚱한데 쟤 저거 스탠스가 뭐지? 저게 바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어떤 명분이 되지 않았나, 그거를 어떻게 좀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비난도 또 일부에서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마크롱이 이번에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지금 나온 거예요. 마크롱이 그분이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결혼했다고. 그 선생님은 심지어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그 남편이랑 갈라서고, 마크롱 그 자기 과거 제자, 열 몇 살 차이 나는 제자하고 재혼한 그게 마크롱이죠. 마크롱이 그 엠마뉴엘 마크롱 아니에요? 엠마뉴엘부터가 좀 약간, 아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정상을 내가 예, 90년대 비디오 감성으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바로 그 마크롱이 이번에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푸틴이 이 마크롱에 동조하면서 한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욕심을 드러내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러시아에게는 큰 위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푸틴이 입을 털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번에 전화통화를 한다고. 그것도 그냥 하려면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마크롱이 저렇게 국내외 언론들한테 저걸 다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카더라 통신에서는 러시아가 이번에 프랑스를 중간에 끼고 못 이기는 척 한 방에 뭐 휴전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흘려보고 미국의 반응을 볼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 지금 워싱턴에서 막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액션의 배경에는 뭔가 그럴 법한 다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주말 유럽연합 27개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로 제한하는 이런 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이제 WTI 기준으로 79달러 98센트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러시아산 원유는 60달러 이상은 우리가 안 쳐준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왕창 사다가 사재기를 하든 뭐 되팔기를 하든, 아무튼 그러면 전체 원유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러시아가, 야 우리는 60달러 받고는 안 팔어. 시가로 무조건 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요 국가들이 다 유럽에 있는데 여기서 60달러 위로는 안 산다 그러면은 중동산이고 뭐고 다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푸틴을 지금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온다? 요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크롱은 또 왜 갑자기 푸틴 편을 들면서 저렇게 나대냐. 지난 금요일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사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이번에 부정적으로 후려쳐버렸습니다. 뭐 다행히 현재 신용등급은 더블 A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용등급 전망을 저렇게 부정적으로 제시한 거는 일종의 옐로 카드죠. 다음번에 니네 신용등급 닦을 수 있다 이거지. 그 근거로 프랑스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재정 같은 구조개혁 이행의 리스크, 그리고 프랑스의 내수 경기 둔화, 여기다가 ECB 긴축 통화 정책의 여파, 이렇게 전부 내외부 악재만 있는데 S&P에서 언급하기를,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쏠린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프랑스 안팎의 살림이 척박해진 배경으로 지목된 게 바로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이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마크롱도 정치인인데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이 자기 말 듣고 휴전 협상에 나선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진다? 그럼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줄일 수 있고 재정 건전성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는 뭐 국채 발행이든 뭐든 대의 명분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의 동력을 얻는 거죠. 이번에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거 또 쇼라고. 올해 내내 심심하면 진짜 주말마다 뭐 이번에 또 러우 전쟁 휴전 협상이네, 종전 가능성이네 뭐네 이런 희망회로 1년 내내 돌려왔는데 그렇다고 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냐. 휴전 종전이 되려면 벌써 했겠지. 겨울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속지 말자. 이렇게 워싱턴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푸틴이 종전 협상을 할 상대방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인데 이 두 사람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사소한 거라도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실제로 저는 솔직히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가 과연 이번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젤린스키는 아무것도 양보 안 하고 아예 상황을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그럼 과연 푸틴이 그거를 수긍을 하겠냐고요. 돈바스는 물론이고 크림반도까지 푸틴이 도로 다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자진 반납할 생각이 있겠냐고. 그러려면 전쟁을 왜 일으켰겠어.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12월이 제일 성적이 좋은 달입니다. 심지어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 때도 12월 달은 올랐어. 그게 이제 증시인데 그런 또 산타랠리가 모든 것을 다 빨갛게 물들이는 그런 달로 알고 있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12월 달이 진짜 1년 중에 제일 상승률이 높은 거는 맞는데 인덱스별로 조금 이제 차별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뉴욕 증시 기준으로 12월 달에는 러셀 2000 지수 이게 제일 상승률이 커요. 이게 중소형주 그 스몰캡부터 미들캡까지 종목들로 구성된 거니까 우리로 치면은 코스닥이지. 그러니까 우리 12월 산타랠리의 주인공은 코스닥이다. 이거를 단순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다음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게 바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거는 이제 우리 IT 대형주들에 해당되고 그 다음이 이제 우량주하고 대형주들로 구성된 다우랑 S&P 500 지수가 동률로 한 1.6% 정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FRA 리서치의 수석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아무리 12월이 강세장의 달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연준 금리 인상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사로잡혀 있다. 그렇잖아요. 지표 하나, 연준이면 발언 한마디. 그러면서 문제는 당장 열흘 뒤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0.5%에 그칠지 아니면 8번 연속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해를 마감할지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0.75다 그러면 산타랠리고 뭐고 다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0.5% 금리 인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합격을 한다고 그래도 그 대신 내년 금리 인상을 더 연장한다고 언급하면 또 다 말짱 도루묵이다. 대신에 12월 강세장에 대해서는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제일 높은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면서 주가 그리고 전체 지수를 들어 올리는 이런 현상. 요거는 하여튼 12월에는 분명히 나오긴 한다. 근데 그 효과가 과연 어떠냐. 거기다가 연말에는 이제 보너스에다가 배당 같은 증시 주변 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데 연말에 이제 휴일은 또 많아가지고 이게 증시에는 유리한 요인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CFRA 통계에 따르면 보통 산타랠리의 사전적 정의가 바로 12월 마지막 거래일, 5거래일, 여기다가 새해 넘어가서 첫 2거래일 이렇게 7일간의 상승장을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1945년 이후 약 80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이 기간 동안 뉴욕 증시 상승 확률이 75%.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다 적용하면은 올해 우리가 그 29일이 납회일, 그 폐장일이니까 그럼 K 산타랠리 공식 기간은 12월 2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4일, 25일은 건너뛰고 그 다음 26, 27, 28, 29 그리고 다시 달력 넘어가서 내년 2023년 1월 2일, 3일 이렇게 7거래일이 되겠네요.
오늘도 역시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업로드 할 테니까 의리로다가 오늘 저녁에 한 편, 그리고 내일 출근길에 한 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교복, 이거 이제 동복으로 갈아입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으로 찬성 반대 여쭤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게요. 그럼 오늘의 치킨 당첨자분은 거기서 제가 뽑는 걸로 할게요. 이유로 가장 재치 있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 많은 또 따봉을 받으신 분께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